오늘은 총 네 분의 발제자가 참여를 하고 있으신데요. 맨 처음에는 발제자 첫 번째 분은 홍석근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주제는 교육자치시대의 교육청의 역할이고요. 발제자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돌봄정책에 대해서 백승긴 정책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제자 세 번째 분은 공우재 선생님으로 기초기본학력 보장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발제자 네 번째 분은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수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많이 기대가 되실 거예요. 오늘 딱 보시면, 네, 굉장히 묵직묵직한,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제들이 지금 발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발제자분부터 차례대로 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패들렛, 그리고 의견도 패들렛에 남겨주시고요. 또 채팅창에도 간간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토론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첫 번째 발제자이신 홍석근 교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네, 홍석근입니다. 그 원고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유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원고를 잘 안 보고 강의를 하는데 그냥 예의상 제 얼굴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원고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청에 만 10년 있었어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 만 10년 있었었고, 뭐 교육부나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지 기타 여러 이제 유관기관들하고도 많이 일을 해봤는데, 교육자치가 우리가 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경기도교육청을 기준으로는 2009년도에 이제 시범 실시가 됐고, 2010년도서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제 교육자치, 직선제 교육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립학교는 교육자치에서 거의 3선 이상 된 지역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치 시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과연 현재 이제 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즉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도까지는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14군데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선거에서는 이제, 2018년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4명이 있었었고, 2022년 선거에서는 이제 그 진보교육감이 9군데, 보수교육감이 8군데로 이제 약간 비등비등해졌죠. 근데 진보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15년이 됐으면, 만 10년이 지났으면 과연 그 과거에 이제 그 간선제나 임명제 교육감과는 다른 뭔가 차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은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는 제가 봤을 때는 파편적인 연구는 있었었는데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교원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직선제 교육감이 된, 교육자치가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교육의 중립성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일방적인 방식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부작용들, 그리고 시도교육청 상황들이 시도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직선제 방식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한 2022년 자료에 의하면은 한 10년 동안의 교육자치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인력 규모가 10년 동안 두 배가 늘었다라는 그
저기 연구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증원이 됐는데 과연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2배가 되었는가?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인력은 늘은 만큼 더 많은 학교 현장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어서 어,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동안 추진했었던 교육부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 자체가 됐으면은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그 공공기관은 그 교육청이나 다른 공공기관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총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고 인력은 학교 현장의 인력은 그만큼 증원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과 학교 현장에 있는 어떤 교원의 숫자라든지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공무직이나 일반직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사업 총량은 늘어나고 예산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교사들이 수업만 하겠다서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 내에서 어떤 비교과 교사들하고 일반 교사들끼리 싸운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반 행정직이나 이제 공무직 간에 이제 갈등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군끼리 뭐 싸운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학교장이 또 판단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시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달라 심지어는 이제 법제화를 해달라. 최근에 그 백승하 의원 지금 현재는 이제 의원이시죠. 백승하 의원이 서희초 특별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 낮다라고 보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학교 업무의 법제화를 주장한 쪽은 사실 일반직이에요. 오늘 또 뉴스에 나오신 분이시긴 한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이분이 이제 의원 시절에 일반직 분들이 행정직의 업무 법제화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때가 한 2020년, 아니, 2018년, 17년 뭐 이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상당한 논란 끝에 이게 이제 법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됐을 때 양쪽, 그러니까 그 교원들이나 일반직이나 공무직들 모두 다 이 카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지도 않겠지만 되더라도, 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고, 다시 교사의 업무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독소 조항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교사의 업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은 교육청이 과연 교육자치 이후에 어떤 독자적인 교육부와 다른 차별적인 것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차별적인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특히 규모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일부 용어만 바꿔가지고 한다라거나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의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만 되고 있고 그 안에 마이너스 업무라는 거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엄청나게 비대하게 늘어나고 여기에 있어서 각종 법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입법들을 하는데 그 입법 안에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통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적인 요소들을 그 교육위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입법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연수해야 된다라든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계속 밀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연수들이 생겨나고 업무들이 생겨나고 의무교육이 생겨나고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되고 있는 스크린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량제를 얘기하지만 총량제가 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존재해요. 즉
이게 이제 입법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교육부나 시도교육감이 스크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도교육청이 과연 여기에 있어서 책임이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이 뭐 예를 들면 업무 총량제를 한다, 공문 줄이기 사업을 한다, 뭐 공문을 5% 줄였다, 10% 줄였다. 그런데 업무 총량은 20%, 30%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그 기만적인 어떤 전시행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교육청의 조직 구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조직 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위직 자리를 늘려야 되면은 교육청의 하위 직급들을 늘려야 되고 규모가 늘어나면은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공문을 생산해내고 그 사업 예산을 또 학교에 내려보내고 뭐 이런 구조들이 이제 반복되는 스노우볼 현상, 눈덩이처럼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 학교는 교육부 사업, 교육청 사업, 지역교육청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지우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포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일 뿐인 거고, 이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뭐 선생님들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힘든 업무들은 교육청에서 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힘들지 않은 것들은 학교에 재량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잣대가 사람들마다 다르고 기준이 없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뭐 교권 업무다, 학폭 업무다, 다 지역청으로 가져가야 된다, 도교육청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교원단체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기형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생겨나서 다시 학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최근에 학폭 전담 조사관이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시어머니를 모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고 추진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권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국에는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는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우리는 수업만 할 거니까 다 교육청으로 가져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종속되는 기형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장학이 보통 제가 이 문건에도 썼지만 보통 우리가 장학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장학과 관리자에 의한 장학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장학 형태, 그러니까 오롯이 동료들이 그 장학을 하는 형태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교사가 전문가인가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데에서는 단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교사들도 물론 연구회도 있고 여러 뭐 전학공도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요 키는 관리자와 교육청이라는 두 축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윗선에서 하나만 틀어버리면은 모두 다 리셋되는 현상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도 장학사를 거치고 뭐 교감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수업을 3개월 이상 떠난 사람들을 수업이나 교육과정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떠난 사람은 행정이나 또는 어떤 저기 이제 관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수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교단에 있는 사람들, 최소 수석교사 정도, 그러니까 수석교사는 최소한의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있어서 관리자나 장학사가 과연 전문가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이게 현재 법 제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만 학교가 살아날 수 있고 장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학을 이제 그 학교 내에서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끄러워요.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수업을 모르는데, 손을 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권위가 실릴까? 사람들이 신뢰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학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여기에 음, 두 번째 이제 썼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부의 교육청과 교육부는 거의 사업을 위한 사업들만 하고 존재 이유가 사업인 거죠. 그것들을 하면서 단기 정책, 그 임기 내에 뭔가를 하기 위한 성과를 쥐어짜죠.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어떤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를 만들어내죠. 근데 과연 그게 뭐 실제 뭐 연구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 성과가 있을까? 성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더군다나 이제 교육청 예산은 1년 내에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 뭐 정산하고 이 기간이 뭐 길어야 6개월? 뭐 이런 기간이에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뭐 얼마나 성장을 하고 그걸 또 얼마나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에 담아내겠어요. 화려한 페이퍼?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떤 그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지 현실상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육청에 만 10년이 있었었는데, 그제서야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떤 부작용을 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을 평가해라, 지역교육청을 평가해라, 교육부를 평가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가진 업무나 내가 해본 업무 정도의 경험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뭐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뭐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정책을 마이너스하는 부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저는 일명 정책 감사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돼서 그들끼리 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감사 기능에 이제 에이스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안에 사업들을 칼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지 그 학교 현장에 내려가지 않을 그것들을 걸러내서 마이너스하고 뭐 그 안에서 뭐 총량제가 되든 뭐가 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 아마 모든 그 사업 예산, 심지어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활성화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현장의 지원 효과를 배가 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이런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견교사를 넣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파견교사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라는 곳은 뭐 교육 예산도 있고 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키워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저는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 내부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연구 기능 이외에는 사업 기능을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 기능 자체는 학교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판단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게 저는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에 있는 대부분 교육부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의 사업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안 오는 거거든요. 자체의 사업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교육부에서 AI 사업하고 있죠. 여기가 1조 원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뭐 지금 호텔 연수, 해외 호화 연수 막 말라오고 있는데 1조 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써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고 선생님들 동원을 하고 전시행정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줄여라가 아니라 그 기능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그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줘서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학교의 일정 부분을 줄게 너희들이 이것까지 해봐가 아니라 학교의 모든 것을 내려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교자치 특별법이라든지 가칭 이런 형태로 권한을 모두에게 내려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어떤 교육과정이 어떤 살아나고 교육과정 자치의 형태로도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봤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렇게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수한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번아웃에 빠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로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번아웃이 지속이 되고 명퇴할 사람들 명퇴하고 떠날 사람들 떠나고 뭐 신규 교사들 중에 저경력 교사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직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은 공교육은 더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는 계속 어떤 과원교사나 학령인구 감소로 뭐 구조조정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관행적인 패턴들이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교사라는 명칭을 이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데 교사들의 역할 다변화, 교사들의 역할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소방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은 그들의 역할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 안에서 특화된 모델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선생님들에게 기대하고 쥐어짠다라는 거는 저 불가능에 가깝고 페이퍼상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이 자치를 하고 이런 방식은 저는 선생님들도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지금 일반자치 교육자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잖아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도 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과 권한 위임과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고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 일반직들이나 전문직들의 승진잔치라든지 그들만의 리그 만들고 계속 학교에게 사업에 탑다운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거의 끝물이고 이런 상태라면은 교육자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와 거의 비슷한 사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없애고 교육부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다음 선거까지도 실제로 이 방식으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제 교육감 선거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육자치가 재선거를 이루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자치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학교자치, 즉 학교에 대한 권한을 모두 다 위임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건 줄게, 이건 안 줄게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죠. 학교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채팅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치로 가다가 그냥 가기도 전에 많이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되고, 그쵸? 결과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늘 맴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다음에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 욕망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더불어 이런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있으려면
여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의견들과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채팅창과 패들렛에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발제자를 모시겠는데요. 두 번째 발제자는 백승진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주제는 돌봄 정책, 요즘에 또 굉장히 핫했는데요. 네, 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분 시간을 네, 잘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어, 서로는 생략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돌봄 정책을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시사점이라든지 또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늘봄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더라고요. 국가가 책임지는, 제가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원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늘봄학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마련했는데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본다면 이 말이 조금은 무색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뭐 홈페이지에 교육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 그리고 늘봄 정책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정과제 120가지 중에서 84번에 해당이 되고요. 어, 그게 이제 늘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가 함께 이제 통합이 된 그런 단일 체제로 이제 앞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1학기 때는 이제 희망교 그다음에 2학기부터는 전체 모든 학교가 1학년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일찍부터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학기부터 5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있었고요. 또 교육청이 계속 시범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올해 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올해 2학기에 이제 전면 도입으로 이렇게 늘봄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초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분명히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 돌봄 정책에서 한계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이나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학년별로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다음에 교원의 업무 부담이 좀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작년 1월에 이미 분석한 한계점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늘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작년 1월 달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 방안을 마련했을 때에는요, 2024년 올해는 단계적 확산을 하고 이제 25년이 돼서 전국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학기가 앞당겨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부 정책문서, 이거 연도가 잘못됐네요. 24년 2월 5일인데요. 조금 이제 이게 교육부 정책문서인가 싶은 그런 좀 의아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누구나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매일 2시간 무료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조금 이제 약간 상업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정책문서에 나오는 듯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표시를 해 보았고요. 장점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좀 야심차게 정말 제대로 좀 지원을 할 모양인가 이렇게 기대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돌봄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또 이 문제 제기할 때에 어, 뭐 크게 뭐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 보충 수업하고 야간 자습하고 돌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돌봄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기사들을 쭉 다 보면은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1학기부터 이걸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시일이 좀 급하다.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가능할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확대해서 이거를 시행하고 조금 교육부가 급하게 이것을 좀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애초에 이제 신규 늘봄학교 현황이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출발점이.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6월 달까지 150개의 학교를 신규로 이제 늘봄학교로 개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도 근데 교사를 채용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부서를 보니까요. 운영 규모는 전체 서울특별시 관내에 605개 교의 6.3%가 지금 1학기 3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요. 150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150개 교도 605개 교에 비하면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학교거든요. 그래서 과연 2학기 때 전면 도입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늘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돌봄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다가 돌봄을 1시간 정도 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통해서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 쭉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라고 해서 네, 뭐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연계해서 이런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따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허용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소정의 이용료가 좀 발생합니다. 교육부에서 무료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료가 아닙니다. 인천교육청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인천은 늘봄학교가 뭐 처음에 부족하다, 뭐 전문인력 확보해야 된다, 이제 많이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 운영을 실제로 해 보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업무가 과중된다라고,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책 문서를 보니까요. 인천형 늘봄학교 중점 과제가 총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늘봄이거든요. 아침부터 오후와 저녁 돌봄까지 다 이거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따로 운영하고 있고,
2학년하고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운영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이제 한 60개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비율 중에서도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때의 전체 확산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침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 단에 보시면 아침이 따스한 학교, 아침이 신나는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천에서 원래 이제 운영하고 있던 교육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늘봄을 연계해서 이렇게 아침 늘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왼쪽 밑에 보라색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거 보시면요. 조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늘봄 모델 학교 간에도 약간의 좀 적지 않은 격차가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침 늘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늘봄센터 설립에 이제 KB금융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하기 어렵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학교도 참여단체로 공모한 다음에 이것을 22개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추렸습니다. 그래서 마을방과학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정책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원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KB금융그룹이 거점형 늘봄센터를 이제 지금 서구에만 하나가 있는데 올해 내에 올해 내에 아마 3개 정도를 더 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요 이제 교육부 그 홍보 잡지에 나와 있는 행복한 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인천 돌봄 담당 장학사님이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이은정 장학사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애쓰셨거든요, 정말. 거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정책위원회 모임할 때도 교육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같은 연구소 소속으로서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이은장 장사님이 이런 과제를 좀 제시해 주셨어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지속적인 인력 및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된다. 계속 이제 이 늘봄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이 2가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손을 잡고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늘봄의 원조가 경상남도 교육청이고 박종훈 교육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탄탄하게 지금 거점 통합 돌봄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에도 한두 군데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 특성상 작은 학교가 좀 많이 있는데 이 학교들 간에 연계해서 새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관님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려도 좀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좀 많이 다루지는 못해서, 예, 근데 너무 정부에서 급하게 빠르게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경남 늘봄학교 운영 현황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되게 좀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 거점 통합 늘봄센터를 이제 학교에 두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거점 학교가 되는데 이거를 별관을 따로 지어가지고요. 이 공간 구성을 따로 했고요. 이곳에 이제 센터장님이 장학사님이세요. 네, 네, 장학사님 한 2분, 네, 주무관님, 돌봄 전담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원이 따로 이 부분에 참여하지는 않는 강사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 지원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인데요. 경북 또한 이 경남과 마찬가지로 작은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자체와 함께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요. 도농복합 지역이 좀 많은 관계로 해서 또 농산 어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마을 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 사업, 굿센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좀 정책 문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속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인데요. 전라남도는 특징이 늘봄을 지금 100%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려 목소리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남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2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이제 늘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외부 강사 채용이라든지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은 지원청이 나서서 위탁 기관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의 경우 강사 선발이나 늘봄 전담교사 채용이 좀 관건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과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역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학년도 전면 도입 계획을 6개월 앞당겨서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준비가 되지 않은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다 학교의 부담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 채용 문제도 전부 다 학교의 부담이 되어버린 것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이 다운업이 아니라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교육 현장의 갈등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이라고 한다면은 정책 집행 주체인데요. 교육청이 이 돌봄에 대해서 좀 미지근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모습도 좀 다른 교육청 문서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돌봄 요구 사항이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좀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조금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서 그래서 돌봄 정책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교육청은 제가 여기 다루진 않았는데 그냥 교육청의 정책 문서를 그냥 복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정책 집행 계획으로 그냥 교육청 문서가 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것 또한 학교가 부담해야 될 부담으로 것으로 좀 전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돌봄 지원 체계가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산의 상당액을 특별교부금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국고는 하나도 없는데 국고에서는 없는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 특별교부금에 의존한다면 이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면 돌봄도 좌초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초등교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큰 그런 상황이고요. 학부모님은 이제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어떤 정책에 있어서 집행하고 또 중간 매개를 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정책 집행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원하는 그런 순응하려고 하는 정책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도 제대로 집행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제시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정책을 보면서 제가 정책 집행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돌봄 정책이 무조건 하향적으로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치가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목표가 중요해지고 25년도 2학기부터 24년 2학기부터 1, 2학년 전체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 문서를 수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돌봄 정책이 상향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부터 모든 이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정책의 수능과 불응의 개념에서 좀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정책 집행에서 수능과 불응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능의 주체에는요, 공식 정책 집행자가 있고요, 중간 매개 집단이 있고, 정책 대상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행자와 매개 집단, 그다음에 대상 집단 모두 다 수능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거든요. 네, 돌봄 정책의 경우에 중앙정부나 교육청은 비교적 돌봄에 대해서 수능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교원 그리고 의 경우에는 불응하려는 그런 모습 경향들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대상 집단은 대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교원을 제외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정책 불응의 원인은 총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분명한 의사 전달.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조금 세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이걸 시간표만 앞당겨 놓고 무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거 불명확한 그런 시그널이다 보니까 혼동을 겪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부족한 자원은 대표적으로 이제 교사,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할 건가? 돌봄 전담사는 우리가 어떻게 채용하는가?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불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돌봄 정책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받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돌봄을 왜 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회의감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비용 부담. 이건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또 교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경제적 비용. 이거는 근데 대부분 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경제적 비용 부담에 의해서 정책에 불응할 수 있는데 그냥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부모의 정책 집행 대상의 입장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권위에 대한 불신. 요게 저는 되게 좀 최근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손익계산을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라고 해서 불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정부 핵심부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냥 뭐 정책만 뱉어놓고 알아서 해라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이 돌봄 정책이 좀 교육청에서 또 학교로 전달이 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어, 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돌봄학교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제 나중에 원고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학교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지속한다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경남 모델처럼 인근 학교들이 통합해서 늘봄 학교를 이제 늘봄 센터를 만들되 이제 학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결관 교실을 따로 지어서 교육청에서 이걸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조금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봄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지역 단체라든지 또 여러 NGO를 통해서 위탁형 돌봄을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같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예, 죄송하고요. 예,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하신 사항은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철 소장님께서도 넓고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서울, 인천, 경상, 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시도교육청 정책을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여하튼 여전히 돌봄 정책도 학교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앞서 홍석근 교감 선생님이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많이 중복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스템 부재 그리고 소통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손님을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기초 기본학력 보장 정책에 대해서 공우재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저는 백승진 선생님 소리 좀 꺼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초 기본까지는 모르겠고, 기초학력 정책 분석을 예전에 저희 월간 교육정책 내는 거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봤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초학력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 검사 실시하며 기초학력 지원 센터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교육부 자료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경남 학교를 갔다가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횡설수설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 기초학력 정책 2024년도 거를 보면은 이거를 왜 제가 처음에 넣냐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강사님들 말처럼 거의 복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거의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초3 이제 중1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집중 지원한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그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이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책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 교육부 직원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들어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은 교육부에서 뭔가 할 때 시도교육청 합의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말 오랜만에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합의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예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는 예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주요 업무 계획에 나타난 걸로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카데미 성격을 생각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넣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 주요 문서인데 그냥 문서라고만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매년 이제 7월, 11월에 각 시도의회에서 9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적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 단계로 머무는 선언성의 계획서가 아니고 시도교육청 정책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거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건데, 시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초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눠서 6개 지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는 2023, 2026년도 이제 서울교육 중기 발전계획 통합 계획에 보면은 기초학력 보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3년도 조직 개편 시 기초학력 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이제 문서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소관부서는 이제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과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 다층적 진단, 뭐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원, 뭐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을 보면은 이게 6개 보면은 계속 반복이 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역점 추진 과제의 기초 학력 프로그램을 포함 이제 어쨌든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뭐 기초 학력 디딤돌 프로그램 제공,
일수업 2교사제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운영한다고 나옵니다. 또 여러 시도들이 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사라던가 찾아봤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 더 나아간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주요 정책 의제인지는 살짝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감부서 계획은 여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안에서 뭐 컨설팅단 운영, 뭐 채용교사제, 일수업 2교사제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한글 책임 교육 내실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운영, 뭐 여기도 학력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지역은 제가 아무래도 내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 교육계획 안에 보면은 이게 2023년도 10대 과제에 들어갔을 거고 아마 올해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6대 분야 주요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 여기도 나오죠.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학력 업무 통합 시스템 구축 지원, 그러니까 비슷해요, 다. 그리고 학력 향상 도전 학교 운영한다. 이것도 비슷하고요. 다만 제가 내부자라서 아는 거는 예전에 이거 뭐 워크숍 같은 거를 갔을 때 전북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고 파견교사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한 2명, 뭐 3명 이 정도로 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원청의 파견교사들이 기초학력센터 사업을 운영을 하고 학교로도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지도를 하고 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학 때 기초학력 캠프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군산이에요. 군산 학력지원센터 업무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초등에서 3분이 계시고 아래 2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사업들을 파견교사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북이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별로 다 이제 구역을 나눠놔서 지원을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중도 지역에서 이제 대전을 보면은 똑같아요, 또. 대전 주요 업무 계획에도 책임 교육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책임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도 기초학력센터가 또 나와요. 근데 찾아보면은, 어, 이 문서 이상의 내용이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부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비슷해요. 뭐 진단 보정 학습 지원 뭐 이제 프로그램 운영 내시라 여기도 보면은 네 책임 교육 학령제 아까 교육부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소관 부서가 유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보수 지역으로 오면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수 쪽으로 가면은 에듀테크 언어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지원, 학교 맞춤 선택제, 그리고 좀 독특하게는 지역 교육 자원 활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얼마나 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소관 부서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하게는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내실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담당 부서가 또 다르죠. 여긴 또 교육과정 정책과예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네, 경북 지역은 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중점 과제에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한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어, 약간 소제목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있는 교육과제 안에서 탄탄한 기초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기초학력 전문 교사제 운영, 여기도 AI가 나오죠. AI 기반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좀 독특한 거는 과밀학급 해소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 조정을 통한 학습권 보장, 그리고 이제 도심과밀학급 분산 확대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독특했습니다. 여기는 세 개 과가 얽혀 있네요. 그래서 좀 시사점은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이나 체육임 교육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업무계획 기반해서 분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보수 교육감이 있는 데는 국제교류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느꼈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교육청 정책들을 보면 뭔가 투입하는 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튼 공통점이 이렇고요. 차이점은 이제 전북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 가장 방점을 둔 지역에서는 지원청별 기초학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정책 추진 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 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역은 좀 약간의 말장난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뭐 디지털 활용 이런 부분을 약간 끼워 넣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개선점은 동영화 현상이 보이죠. 다 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 논문들 보면은 맥락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지역에 맞는 뭐 의제 형성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짧고 위에서 딱 이렇게 똑 떨어졌을 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맥락화가 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교육자치 시대니까 지역 정책에 맞게 지역에 맞는 맥락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 정책 연구가 사실은 필요한데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현장에 필요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요즘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종이에만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들을 좀 들어봤어요. 이제 한 분은 이제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인데 그 학력지원센터 교사의 업무 굉장히 살인적이라고 들었고요. 두 번째가 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쓰는 난독이나 경계선지는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용어들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얘가 정말 난독이 아니고 얘가 정말 경계선이 아닌데 약간 좀 돈을 쓰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용을 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좀 평가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학력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욱 부담이 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희청 교감 선생님 이 이제 서면 인터뷰는 그때 이제 우리 그 5일간 교육정책 하면서 그때 받았던 건데 탑다운 방식이죠. 많은 다른 정책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학교의 자율성이 들어갈 부분이 매우 적죠. 사실 교육과정 정책은 정말 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데 그냥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강사님 불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피 업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실행되도록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5월 28일 기사인데요. 수능과 학업 성취도 관련 정보가 이제 전체 공개로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목적은 이제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뭐 증거 기반 교육 정책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4대 원칙에 원칙적 전면 개방, 뭐 수능 학업 성취도 등 데이터는 뭐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한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이런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뭐 그 교실혁명 선도교사 관련해서도 이런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책무성 정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제 미국의 예시기는 한데 이 나고 학생 방지법이 NCLB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MB 정부 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정책인데 이 NCLB 정책이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공개해서 이게 독특하게도 이제 주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처벌점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이 정책 때문에 성적에 따른 교사가 퇴출되기도 했고 학교가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 정책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공개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 맥락하고 와닿는 부분은 좀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방식이 이것보다는 뭐 보수적이긴 한데 어쨌든 연구를 하면은 뭔가 개방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을 또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형평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보안 이슈 관련된 대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사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예시 학교인데 이 포레스트 로드 스쿨이 심지어 랭킹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뉴욕주에서 252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교육부에서는 1위다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미국은 그냥 이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스코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부, 그리고 주별 해서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까지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번 교육부가 약간 좀 이런 미국처럼 이제 신자유주의 이런 쪽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행자 입장에서는 네, 여러 이제 내용들 다 중요하잖아요. 네, 핵심만 이렇게 좀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청의 정책들을 지금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기초학력 이런 보장 지도에 있어서는 행정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과 교육에 관련된, 교과 교육에서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교디언 네, 정책위원이신 곤지암 초등학교 이수진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육 정책 분석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에 관한 발제를 맡은 곤지암 초등학교 교사 이수진입니다. 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였을까요? 제가 인공지능 달리한테 물어보았는데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실은 어떤 모습이니? 또 인공지능으로 미래형 융합 수업을 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 라고 프롬프트 입력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현재 교실 모습과 비슷한가요? 네, 저희 반 교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인식으로 체육 시간에 댄스를 익히고 또 사회 시간에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알파미니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VR로 그 나라 유적 탐험을 떠났습니다. 또 분리배출이 무엇인지 학습한 후에 머신러닝으로 플라스틱과 병을 구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좀 비슷하죠? 디지털 교육 정책은 이렇게 수업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주체자로 학생의 역할을 변화시켰고,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식을 재구성하고 학습에 조언을 하는 멘토로 교사 역할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는 2020년에서 2023년 다음과 같은 국내 디지털 AI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저희 학교는 여기 별표 친 것처럼 AI 선도학교를 3년째 운영 중이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 지원 교육 환경 구축, 또 시범교육청 선도학교 운영 이쯤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또 에듀테크 진흥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듀테크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정을 통한 특별 교부금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에듀테크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발표된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중 6번째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첫째,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 둘째,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차질 없는 준비, 셋째,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넷째,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항목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으며 어떤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하여 교육부는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정보교과 현장 안착과 또 교과 내 교과 융합이 지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과 융합교육 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등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우수한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들이 개발되어서 현장에 보급되고 있고 또 교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함께 교육부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서 일명 AI 보조 교사인 AI 학습 튜터링 시스템으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능형 맞춤 학습 분석을 지원한다고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러닝, 마주온, 다채움, 뉴쌤, 아이톡톡 네, 이런 다양한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써보신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이러닝을 저도 실제 쓰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 중에 협업한 결과물이 그대로 저장되어서 그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점, 또 아이들이 학습 속도에 맞춰서 어, 수업을 조절할 수 있는 점, 또 평가 문항을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는 점 같은 건 좋지만 인공지능 학습 분석을 통한 진단, 콘텐츠 추천 이런 거는 아직 민간 기업의 것보다는 현저하게 질이 낮고 꼭 대면 수업에서 이걸 꼭 써야 하나? 그런 의문점들이 아직 드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플랫폼 간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백억에 따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중복된다는 점, 또 민간 주도의 개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지역별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데이터가 모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육부는 다양한 공공 콘텐츠 제공 및 기술 보완 컨설팅, 학교 현장 소통을 통해 완성도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AIDT라고 하죠. AIDT 개발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DT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능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등을 탑재한 교과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만들고 그 내용은 저희 현재 있는 검정 교과서처럼 지학사, 비상, 미래엔처럼 그런 민간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24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DT는 느린 학습자에게는 보충학습, 또 빠른 학습자에게는 심화학습, 특수교육 대상자나 교원에게는 자막, 또 외국인 학생에게는 다문화 학생에게는 번역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개별 데이터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겠다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요. 교사마다 디지털 역량이 다르고 또 여전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학습 디자이너로서의 역할 변화가 정말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또 어떤 재교육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학습 효과 없이 또 디지털 과몰입이 있진 않을까? 또 디지털 격차가 또 확대되진 않을까? 또 집적된 학생의 정보가 또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 그것 또한 AIDT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인데요. 네, 여기서는 좀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볼 건데요.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하여서 교사 연수체계 구축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체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방향은 첫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둘째, AIDT를 적용받는 과목 담당 교원의 100% 연수 이수. 세 번째,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입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2024년 디지털 특별교부금 5,333억 원 중에 71.5%인 3,118억 원이 바로 이 정책인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예민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교육혁신 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운영될까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3,818억 원, 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1,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가결된 것이지만 아직 저희가 AI 교과서를 본 적이 없죠. 네, 아직 본 적도 없고 또 기계 실효성도 없는 AIDT 연수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또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말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재정이 3%가 교육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사람들이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 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교육 재정에 좀 개편해야 된다는 다소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이 선도교사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신청하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11,500명 중에 속하신 분 있으신가요? 교실학만 선도교사. 없으신가요? 몇 명 있으신가요? 네. 어,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이제 좀 다소 생소하면서도 혁명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올해 2024년도 4월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각 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터치 교사단 등 선도교사의 연수의 벽을 허물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전반이 연계 통합되도록 개편하여서 지난 5월, 지지난주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선도교사 그룹 11,500명을 모집하고 연수를 시작하였고, 2026년도 누적 인원 3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또 사회정서 교육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서 선도 그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선도 그룹은 동료 코칭을 하여서 학교 전체와 학교를 디지털 전환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그 목적대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게 되고요. 수업 혁신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받으며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연수를 추천을 받으며 또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기대점을 갖게 합니다. 좀 새로운 방식의 선도교사이죠.
반면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도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수가 진행되기 쉽고 또 대규모 인원을 관리하는 교육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연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첫 회의 전에 교사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였었죠. 그리고 11,500명의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조금 있어서 좀 학교별로 좀 비자발적으로 신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실제 저도 그 선도교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채팅창에서 굉장히 좀 본질을 흐린 어 굉장히 안 좋은 채팅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거 왜 하고 있냐." 막 인제 선도교사들 인제 모인 자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 아니면은 "이 연수를 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채팅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괜찮은 정책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선도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디지털 관련 예산 사용으로 인해서 호화 AIDT 연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목적과 대상에 맞는 연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별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속 디지털 교육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디지털 부분만 발췌해 보았는데요. 네, 각 교육청마다 공통적으로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 목적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하여서 AI 디지털 에듀테크를 사용한다는 목적성을 밝힌 반면에 부산, 울산, 충북, 서울의 경우에는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사회를 열어갈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고 목적성을 밝혀두었습니다. 네, 또한 교육부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AIDT에 대해 얼마큼 언급하고 있는지 정말 샅샅이 눈이 빠지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3개 교육청밖에 AIDT 디지털 교과서라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시기가 맞지 않나.' 살펴봤는데 네, 좀 놀라운 결과죠. 이는 교육부 정책이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거나 뭐 변화가 뭔가 중간에 되었거나 교육청에서 반영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쿰스에 따르면 정책 대상 집단에서 불응이 이루어진 원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의사 전달의 부족,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은 없었는지, 예산, 기술, 뭐, 혹은 시간,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북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증을 하면 디지털 배지, 요새 MZ사회에 뜬다고 하네요. 디지털 배지. 나중에 이게 스펙으로 간다고 하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크롬북 노트북도 서울에서는 디벗이라고 말하고 충북에서는 이로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앨리스가 되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디지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는 또 그걸 바르게 성찰하고 좋은 정책을 내야 하는 또 성찰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